자, 봅시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1. 몰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자량.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원자량 정의가 어떻게 되죠? 정의는 탄소 6에 12. 자, 탄소를 C라고 쓰고 6, 10이라고 쓰면 어떤 의미예요? 원자 번호가 6이고 질량수가 10이니까 여기 안에는 전자 몇 개 있어요? 이 원자 안에는 전자 몇 개 있어요? 이 안에 전자 몇 개 있어요? 6개. 중성자 몇 개 있어요? 6개. 알겠죠? 자, 그렇게 있는 원자를 이렇게 탄소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자, 6의 12 원자 한 개의 질량을 12로 정합니다. 그럴 때 다른 원자들의 질량 B, 요거를 뭐냐면은 원자량으로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B라는 말 자체가 바로 비례식 할 때의 그 B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했다? 비례식을 통해 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자들의 원자량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 그래서 H11. 자, 얘는 보시다시피 양성자가 한 개 있죠. 그리고 전자도 한 개 있고요. 중성자는 없네요. 자, 그렇게 이렇게 쓰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건데 이 녀석의 원자량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우리말로는 질량 분석기, 그 다음에 영어 표현으로는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질량 분석기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몸무게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몸무게 알려면 어디 하면 돼요? 체중계에 올라서면 되잖아요. 올라서면 뭐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자, 분자 이런 애들은 사람 눈에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죠. 그럼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조그만 녀석들을 가져다가 어느 저울 위에 올린다. 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조그만 그런 입자들의 질량을 직접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구동 원리가 있을 거고 그 구동 원리도 중요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물리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시고 지금은 이제 저런 기기가 있다고 치고 그래서 뭔가를 구했다고 치자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질량 분석기를 통해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기계를 매스 스펙트로미터라고 한다라는 이름 정도만 우선 알아두죠. 그래서 그 구한 질량을 살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로 1.9999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얘 같은 경우는 1.6767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 나오더라. 이런 말이죠. 자, 앞으로 이렇게 뭐 확 정해진 건 아닌데, 자,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앞으로 요거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호로. 그래서 앞으로 요 기호가 나오면 아,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뜻하나 보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쓴 건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뮤. 영어 아니고 그리스어 알파벳인데 읽을 때 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완전 추운데? 안 되겠다. 이거라도 입어야지. 아우 추워. 가연아, 많이 추워요? 예. 아우 씨. 오늘 왜 갑자기 춥죠 이렇게? 저기 눈 왔다던데? 뭐 제주도 이런 데는? 강원도도 오겠네? 너무 춥. 근데 이번 겨울이 특별히 더 춥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럼 어떻게 봤어요? 아니, 그저께까지는 덥더니 너무 추운데 이거. 동근이 안 추워요? 그래서 아까 막 잤죠? 추워서. 진짜 동근이 계속 자고. 동근 자면 안 돼요, 그쵸? 그래. 그래. 자, 보자. 추우니까 이제 카페인 한 잔 빨고. 자, 봅시다. 추워. 자, 그럼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뮤. 알겠죠? 이런 걸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기계를 이용하면 딱 해가지고 질량을 진짜로 뽀봉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구해놓은 질량은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자, 이 질량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뭐 예를 들면은 당신 몸무게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거기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그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살다 보니 그런 거지 뭐. 알겠죠? 네. 하여튼 그래. 나도 살이 돼지가 돼가지고 진짜 저번 주에 그 한 5, 6년 만에 만난 후배가 있었거든요. 서로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 너 살 진짜 쪘다. 형, 살 정말 쪘어요. 막 서로 막 살쪘다고 막. 예. 이게 나이 드니까 이게 살이 진짜.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얘 원자 한 개의 질량 이렇게 하자.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요렇게 이 정의에 따라 비례식을 이용하여 원자량을 표현해 봅니다. 자, 그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썼지? 이렇게 썼구나. 짜잔. 자, 여기 또 새로운 표기가 하나 나왔는데, 자꾸 새로운 표기가 나오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앞으로 자꾸 계속 반복될 거라서. 여기다가 대문자 m이라고 썼죠. 자, 대문자 m의 표현은 바로 원자량을 앞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량을 내가 앞으로 저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소의 원자량, 수소의 원자력이라는 거죠. 그 비가 뭐? 이렇게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랑 비가 같다. 그리고 이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한 거죠. 정한 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수소 원의 원자량은 이제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맞나요?
비례식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 뭐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한 거죠. 이때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이거 넣어주시고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여기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거 얼마입니까? 저 얼마예요? 저 노랗게 서클링한 거 얼마예요? 바로 정의 12로 정했다고 했죠. 12. 그래서 탄소 원자의 한 개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12로 정한 이 체계를 원자량 체계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기다가 12 넣고 여기다가 이거 넣고 여기다가 이거 넣으면 비례식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래서 그 비례식을 풀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1.0078 이 정도 값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냥 계산기에 놓고 저 숫자 놓고 툭툭툭 곱하기 나누기 하면 정말 저게 나와. 알겠죠? 자, 그 밑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바로 보시다시피 이 원자력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1. 단위가 있겠어요? 단위가 없겠어요?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10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단위가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램 질량이고 그램 질량인데 그램 질량을 그램 질량으로 나누었으니 단위가 약분돼서 단위가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자량은 결코 뭐가 되지 못한다? 자연수가 되지 못합니다. 자, 자연수는 뭔가 공약수가 있어서 예쁘게 딱딱 나누어 떨어질 때 그때 자연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떤 물리적인 어떤 숫자들을 곱한 다음에 나누는데 이때 이 부분이나 얘 공약수가 들어있어야 할 텐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험적으로 측정된 질량에 예쁘게 들어있는 공약수가 있을 것이다? 뭐 절대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실험 데이터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니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를 한번 살피냐면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한 장 넘겨서 20페이지에 거기 표 3이 있을 거예요. 자, 한 장 넘겨 20페이지에 표 3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자, 내가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원자 번호는 몇 번까지 있다고 했죠? 원자 번호는 몇 번까지 있다고 했죠? 대략 110 몇 번까지 있다고 했죠? 근데 동위원소까지 다 따로따로 따지면 몇 개쯤 있다고 했죠? 한 2000여 개 있다고 했죠? 그 2000여 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했다? 싹 다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싹 다 조사했어요. 싹 조사한 그 2000여 개 데이터 중 앞 일부 데이터만 지금 내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표 3을 보면 아니 뭐 숫자 이거 다 외우고 뭐 계산하라 이런 게 아니고 숫자는 그냥 슬쩍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1번일 때 동위원소 H1, 2, 3 보이죠? 그리고 그리고 원자 번호 2번인 힐륨도 사실 힐륨 3가 있고 힐륨 4가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뭐 리튬도 베릴륨도 붕소도 탄소도 쫙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 거지. 알겠죠?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때 거기 나와 있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자연수예요? 절대 자연수 안 돼요? 절대 자연수 안 되죠? 뭐 하나 빼고? 딱 하나만 자연수거든요. 사실 뭐 하나 빼고? 탄소 하나 빼고 다 자연수 아니죠? 이때 탄소가 자연수인 이유는?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알겠죠? 자연수로 걔 하나만 정했으니까 자연수고 나머지 것들은 절대로 자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것을 꾹꾹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자, 20페이지에 거기 연습 문제 1이라고 있죠. 찾았어요? 연습 문제 1.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20페이지에 자, 이 연습 문제 1은 뭐에 대한 컨셉이냐면 바로 평균 원자량.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건 이겁니다. 동위 원소 사이의 원자량을 산술 평균합니다. 산술 평균 들어본 적 있죠? 산술 평균 하고 그 값을 어디 주기율표에 표기해 둡니다. 그런 원자량을 뭐라고 한다? 평균 원자량.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산술 평균 아시죠? 산술 평균. 자, 그럼 이 산술 평균 해보기 위해서 예로 든 게 거기에 있는 탄소입니다. 그래서 6에 12, 6에 13. 얘네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원자에는 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중성자가 7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13 빼기 6 하면 그게 중성자 개수겠죠? 여기는 중성자가 6개니까 다 갖고 중성자 개수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 각각 원자 한 개 질량을 통해 비례식을 구했을 거고요. 그 비례식으로부터 나오는 원자량이 얘 얼마? 얘는 12. 이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얘는 얼마냐를 실험으로 측정을 한 값이 대략 13.0033 이 정도 나오네요. 13.0033 이 정도 나오나 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얘네들의 자연계 존재비가 있습니다. 자연계 존재비. 자,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우리 자연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동위원소들 중에도 조금 더 존재 확률이 높은 애, 조금 더 존재 확률이 낮은 애, 즉 동위원소들마다 존재 확률이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 존재비 이것도 역시나 앞서의 질량 분석기로 이 또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기기가 굉장히 똘똘해서 그 어떤 조그만 원자, 분자의 질량이 얼마냐를 직접 측정하기도 하지만 그게 몇 %의 확률로 존재하는지도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아주 똘똘한 기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측정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 탄소 12와 13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네요. 얼마냐면 얘는 98.90%. 그 다음에 얘는 1.10%. 요 정도로 존재 확률이 있나 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의 요 둘의 평균 원자량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그걸 산술 평균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 놈의 원자량은 10인데 걔 존재 확률은 98.90이죠.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 얘 원자량은 13.0033이죠. 근데 왜 확률은 얼마예요? 1.10이죠. 네,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누시고요. 이 둘을 어떻게 하는 게 산술평균이에요? 더하기 하는 게 산술평균이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다? 12.011인데 이게 바로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탄소의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이 원자량은 모두 다 가능한 동위원소들로부터 산술평균을 통해 얻어놓은 원자량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때 참고로 그 표 3에서 그 존재비가 요렇게 이상한 그 별표 표시되어 있죠. 그 표 3에서 존재비가 요거인 것은 모두 뭐냐? 인공합성 원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표에서 지금 이 표에서는 지금 이 존재 확률이 별표로 표현된 게 두 개밖에 없지만 이 둘 다 어떻게 된다? 원래 자연에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원래 자연에 없고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폭발이나 핵발전소 등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래 자연에 없기 때문에 존재비가 0%인 거죠. 원래 없던 건데 사람이 억지로 만든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스스로 당연히 아주 안정한 녀석이겠어요? 극도로 불안한 녀석들이겠어요? 자, 표 3에서 존재비가 이렇게 표현된 애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겠어요? 극도로 불안한 애들이겠어요? 자, 원래 안정하게 잘 존재할 수 있을 애들이면 어디에도 있겠어요? 자연에도 있을 텐데 자연에는 없고 인간이 슬쩍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슬쩍 만들어 놓은 거니 안정하게 잘 있겠어? 냅다 다른 걸로 바뀌겠어? 냅다 반응해서 다른 게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그 냅다라는 게 스스로 방사성 붕괴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방사능을 낼 수 있는 물질들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그 다음 1.2. 다시 볼게요. 다시 9. 다시 9. 8. 자, 그 다음 1.2는 바로 원자량과 질량수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뭐냐? 원자량은 아까 얘기했고요. 질량수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원자량 정의가 뭐였죠? 뭐 썼다 지웠는데 탄소 원자량을 12로 정한 다음에 비례식으로 구한 게 원자량이었죠? 기억나죠? 비례식으로 구한 거. 두 번째, 질량수는 뭐예요? 질량수는?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개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원자량은 어쨌거나 비례식으로 구한 거고요. 질량수는 어쨌거나 개수를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냥 카운팅 알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라고 얘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질량을 구해 가지고는 질량으로 기준을 놓고 비례식을 푸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원자량과 질량수는 첫 번째를 개념적으로 서로 뭐하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는 질량을 실제로 재서
기준을 하나 정한 다음에 그거랑 비례식을 푸는 거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고. 아시겠죠? 둘은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소 H11의 원자량이 아까 얼마라고 했었냐면 1.0078이라고 했었죠? 아까 나왔죠? 계산을 통해서. 그럼 잘 봐. 여기에서 원자량은 이거고 질량수는 이거잖아. 질량수 이거고 원자량 이거고. 그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질량수고. 그래서 결코 질량수와 원자량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 두 값은 매우 비슷하기는 합니다. 맞나요? 자, 지금 저 수소 원자를 예로 들었을 때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비슷하긴 한가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 비슷하죠? 비슷하죠? 왜냐면 1이나 1.0078이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왜 비슷할까요? 왜 비슷할까요? 왜 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1.0078로 결코 같은 개념이 아닌데 왜 숫자가 비슷할까요? 왜 비슷할까요? 왜? 비슷해지도록 조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비슷하냐가 아니고요. 비슷하게 숫자를 맞춰 놓은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양쪽,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 이런 건데, 혹시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거든요. 예언? 예루살렘 성전 이거 다 망할 거다. 예언하세요. 예언대로 되죠. 그죠? 예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됐나 보다. 안 돼. 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보통 이제 정확하게 하도 옛날이라 정확하게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 딱 돌아가실 때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남자 힘이 제일 좋잖아요. 남자 힘이 가장 튼튼할 때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잖아. 그리고 그때쯤 되면 그 남자도 이렇게 머리에 이제 들어오는 지식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도 좀 깨어 있고, 그다음에 체력도 되고 할 때가 보통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서기 30년에 돌아갔었을 거라고 보는 거야. 이때 최초의 성경은 언제 쓰여지지? 최초의 성경은 바로 서기 70년에 쓰여집니다. 서기 70년에 최초의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걸 마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을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있었을 때가 예를 들면 서기 30년이니까 서기 70년에 최초의 성경이 쓰여졌다면 몇 년의 갭이 있어요? 30년의 갭이 있죠. 30년. 그러면 그 마가라고 하는 저자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살아있었을 때 10대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저작을 할 때 몇 살쯤 된 거예요? 40살쯤 된 거예요. 충분히 연대가 맞죠?
그러니까 10대 초반 후반에 예수님이 뭐 감명을 받았어. 그걸 뭐 돌아가셨어. 뭐 가슴속에 뭐 한이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돼? 4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4, 50대가 됐지? 후에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최초로 기록으로 남겨. 그게 마가복음인데, 봐봐라.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언제 망했지? 서기 60년에 망해요. 60년.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마가라는 사람은 서기 6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봤지. 눈으로 봤지. 그리고 서기 70년에 책을 쓰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럼 마가라는 사람은 그 망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했다기보다는 망하는 거 본 거 아니야. 본 걸 쓴 거야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의 조그만 그 커뮤니티가 그 뭐냐면은 저 로마 제국에서 멸망당하는 걸 본 거야. 근데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즉 마가복음에 있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건 예수님의 예언이었다라기보다는 그 저자가 실제로 본 거라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비슷한 뉘앙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왜 보통 사회가 안 좋으면 이러다 망하지 이런 얘기 하잖아. 안 해? 이런 얘기 하는, 예를 들면 아유 이러다 망한다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약간 뭐 이렇게 좀 답답해서 이러다 망한다 이렇게 했을 수 있잖아. 그걸 마가라는 사람 본 거야. 그리고 책을 쓸 때 이게 딱 맞추면 그걸 읽는 사람이 되게 재밌겠지. 딱 연결 지을 수도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업적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그 양반은 진짜 자기 몸 하나 불살라서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분이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몇 날 며칠 몇 년에 어떤 그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 언제 어기랑 누구랑 어떻게 멸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대 저자가, 이게 시간순이 있잖아. 시간순 딱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왜? 예수님은 신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치더라도 마가가 신은 아니잖아. 그럼 그 마가라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딱 연결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마가, 우리로 마가라고 번역하고 영어로는 이게 마크예요. 마크. 영어 이름 중에 마크 있잖아요. 남자 이름 중에 마크, 그 마크예요. 마크. 마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쓴 거라고. 그러면 이 조작됐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성경이 조작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장치들이 좀 있을 뿐이다라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가치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알겠죠? 알겠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그런 것처럼 그 두 값은 매우 비슷해지게 인간들이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조작을.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또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으신 분들 이렇게 오해 없도록,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진 않으나 나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사실은 귀감을 얻고 가르침을 받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믿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는 아니죠. 다만 좀 아쉬운 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특히나 목사와 그 목사의 좀 이렇게 등등 뭐 이렇게 알겠죠? 그 교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랑 좀 다르게 좀 행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들면 좀 아쉽다, 뭐 그런 정도지. 우리가 뭐 어느 한 종교를 폄훼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다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오해 없으시길. 자, 어쨌건 비슷하다고 조작, 알겠죠? 조작. 자, 그러면 이 조작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원자량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간 순으로 보자면 이게 1950년대에는요. 그 기준이 누구였냐면 H11이었어요. 이놈을 기준 1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쯤에는 산소였어요. 6에 18, 8에 16. 얘를 기준 원자량 16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탄소 6에 11을 기준 12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따라서 이 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연히 인간의 역사가 쌓일수록 그 기술력은 뒤떨어져요. 기술력은 점점 좋아져요. 기술력은 점점 좋아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을 구하는 기술력이 좋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 것들도 정밀해지면서 원자의 질량들이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로 서로 약간 이렇게 새로 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당시 기술로 측정한 원자 하나하나의 질량을 놓고 보았을 때 얘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때까지 데이터들로는 원자량과 질량수가 비슷했던 거야. 그래서 옛날엔 이걸 했다가 데이터가 좋아지면서 이게 약간씩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자량하고 질량수가 약간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겠지. 야 그러면 기준 다시 잡아보자 해가지고는 기준을 산소로 바꿨었던 거지. 그랬다가 그게 지금은 요걸로 안착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당연히 기준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기준은 언제건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기준은 언제건 바꿀 수 있어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 수업할 때 왜 체육 선생님이 기준 하잖아요. 기준 자 팔 벌려 줄쓰기 하면 이제 그 구령이 뭐냐 하면은 기준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준은 좋잖아요. 안 움직여도 되니까. 그래서 팔 쫙 펴가지고 이렇게 쫙 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이 기준이 항상 정해져 있어. 기준 하는 애만 해요. 선생님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맘대로 정하는 거죠. 기준 예를 들면 그 중간에 있는 아무나 하나 기준한 다음에 걔를 기준으로 쫙 팔 벌려쓰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아무렇게나 변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데 뭐 하도록? 원자량과 질량수가 비슷해지도록 기준을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감안했을 때 가장 편한 데이터가 뭐다? 이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이 그 기준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근사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근사적으로 질량수를 어떻게 한다? 원자량으로 대신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숫자들을 이렇게 조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H11을 봤을 때 이렇게 딱 써놓고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냐 라고 물으면 1.0078이 맞지? 하지만 우리는 보통의 계산에서 어떻게? 수소의 원자량을 질량수와 같은 1이다 놓고 계산을 해도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편리성이 있으니 사람들이 원자량하고 질량수를 비슷한 숫자가 나오도록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기준을 바꾸었을 때 전체 원자량 체계도 약간씩 달라지겠지. 그런 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수능 기출에서도 나와요. 수능 기출에서도 이 원자량의 기준을 바꾸었을 때 원자량 전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예상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풀 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됐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자 기초적 구조하고요. 양론 중에 그 뭐냐면은 간단한 원자량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 화학 양론에 대해서 좀 복잡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양론 끝나고 나면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 혹은 뭐 원자 전자 배치 이런 것 등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 해요? 해야지.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됐다. 스고이.